이미 총을 딱 쐈어. 한 3초 있다가 빵빵빵 이러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있는 총에 맞아 죽을 겁니다. 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2022 세 번째 시간은 엔비디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MD가 CPU와 GPU에 집중하고 있고 인텔이 CPU 그리고 뒤늦게 GPU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은 엔비디아는 온전히 그래픽에 몰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피셔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프 피셔의 영상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말도 있어요. 처음부터 임팩트 있게 굉장히 고퀄의 영상을 빡 보여주는 거 엔비디아 발표의 특징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게임 영상을 딱 보여준 다음에 전 세계 게이머 규모부터 얘기를 해요. 게이머가 무려 30억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게임이랑 GPU 하드웨어 시장이 3천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 4배 이상 올랐죠. 요즘은 전 세계에 1천만 명의 트위치 채널이 있고 굉장히 시장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발표 영상 중에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아시죠? 리그 오브 레전드의 2021년도 결승전 최고 동시 시청자 수가 무려 7,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더 게임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 기술들을 소개를 한 것인데요. 이번 CES 발표에서는 굉장히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지포스 나우입니다. 벌써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로는 2015년경부터 시작을 했죠. 이 지포스 나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지포스 나우와 같은 기술을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라고 합니다. 게임을 이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에서 스트리밍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모든 CPU, GPU 처리를 클라우드에서 해줄 테니까 너네는 클라우드가 보내는 이 영상 스트리밍만 받으면서 게임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굉장히 신박한 기술이죠. 지포스 나우에서는 1100개 게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가입자가 1500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어느 장소에서나 플레이할 수 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든 노트북을 가지든 심지어 스마트 TV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사양 PC에서나 노트북에서나 또 안드로이드나 맥에서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는 다른 기업들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3사죠. 여기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클라우드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굉장히 거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뭔가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했는데 엔비디아는 조금 더 다른 접근이죠.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와 더불어 압도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3사하고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삼성 스마트 TV에 도입하여서 지포스 나우를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요즘 우리 넷플릭스 같은 거 그냥 스마트 TV 이렇게 넷플릭스 앱에 딱 들어가면 바로 실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지포스 나우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만 하면은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AT&T, 우리나라로 치면 SKT, KT와 같은 그런 통신사죠. 5G 통신망을 점점 더 제대로 구축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5G가 특성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지연 특성입니다. 로우 레이턴시죠. 우리가 어떤 명령을 딱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 키보드를 너 앞으로 가 아니면 총알을 쏴 라고 딱 버튼을 딱 눌렀으면은 그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 좋겠죠. 제가 딱 눌렀는데 이미 총을 딱 쐈어. 한 3초 있다가 빵빵빵 이러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있는 총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지연을 특성으로 하는 5G를 특급으로 도입을 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어필을 하는 거죠. 이번 CES 2022에서 엔비디아가 발표한 것은 지포스 나우의 RTX 3080 거의 제일 최신 하이엔드급 그래픽카드 아닙니까? 요 하드웨어를 쫙 깐 서버를 운영하겠다, 클라우드를 운영하겠다. 1440p죠. QHD 해상도를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6개월 구독을 하면은 99달러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싸죠? 이러한 지포스 나우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의 최대 장점은 저사양 PC, 저사양 노트북, 스마트 TV, 아이맥이나 맥북 등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요즘같이 그래픽카드 자체를 구할 수가 없는데 나는 고사양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지포스 나우 굉장히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6개월 동안 몇십 달러의 수준의 굉장히 싼 구독료를 낸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굉장히 괜찮은 거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단점은 레이턴시입니다. 이 레이턴시가 결국은 제가 총을 빵빵빵 쏘았는데 바로 즉각 바로바로 반응을 해줘야 제가 안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1인칭 게임들 있죠.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독일의 게임스타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라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로컬 PC, 우리가 흔히 쓰는 PC의 레이턴시가 약 39.5ms,
거든요. 그런데 지포스 나우에서 지원하는 이 모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밸런스드 모드, 컴패러티브 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 모드 설정에 따라서 이 지연 레이턴시가 거의 100ms에 가깝죠. 좀 짧게 가면 69ms까지 줄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 PC 수준의 2배 이상이다 보니까 이 총 쏘는 게임에서는 좀 갑갑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프로 게이머들은 빠른 반응을 위해서 모니터 주사율까지 굉장히 높은 것들도 쓰고 일반 게이머들도 게이밍 모니터를 따로 구입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굳이 뭐 1인칭 게임을 안 한다. 그냥 뭐 GTA 같이 걸어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막 툭툭 치고 막 차 뺏고 이런 것들 정도는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나. 굉장히 괜찮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기반의 기술이죠. 여기서 RTX 기술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1년 CES에서 150개 이상의 게임들과 애플리케이션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 영상들을 보면은 The Day Before에서는 RTX랑 DLSS 2.0을 적용을 했겠죠. 프레임 수 차이 나는 걸 보십시오. DLSS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FSR 같이 업스케일링 기술입니다. 저해상도로 줄였다가 해상도를 저해상도로 줄이니까 일단 프레임 수는 많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RTX 20 혹은 30 그래픽 카드에 있는 RT코어와 텐서코어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으로 훨씬 고화질로 다시 렌더링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FHD면은 4K까지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술, 그러니까 지포스 RTX 기술이죠. 이러한 기술들이 많이 탑재가 되면은 재밌는 결과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준을 하는 게임 있죠.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Hit more shot with reflex. 리플렉스 기술을 쓰면은 명중률이 높아진다. 조준이 최대 2배 향상이 된다고 해요. 게이머들 중에서도 상위 10명 중에 8명은 이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뭐 DLSS를 쓰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꽂아서 쓰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엔비디아만의 하드웨어 생태계를 지금 꾸려나가고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16개의 파트너사들이 있죠. 이 파트너사들과 21개의 리플렉스 모니터 38개의 리플렉스 마우스를 판매를 하고 있다. 반응을 즉각 할 수 있는 모니터와 마우스를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갓 오브 워라든가 레인보우 식스 익스트랙션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레이턴시로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레이턴시 얘기 나오면은 바로바로 반응한다. 팍 치면 팍 친다. 팍 치면 바로 쏜다. 이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로우 레이턴시 게임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발표 중에 갓 오브 워 게임 영상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이게 이제 리플렉스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잘 보십시오. 저희들을 빡 쳤는데 어떻게 되냐? 한 명은 피했고 한 명은 맞았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 이 리플렉스 기술의 차이가 실제로 게임을 할 때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를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장비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면은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e스포츠라 하더라도 장비빨이 먹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QHD 해상도 기반으로 G-Sync e스포츠 모니터 디스플레이 카테고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냥 FHD 해상도보다 조준 실력이 3%가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3%밖에 향상이 안 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프로의 세계에는 냉정하잖아요. 3% 그냥 공짜로 돈만 투자하면은 3%가 증가하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게이머들이. 주사율에 따라서도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게임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또 플랫폼을 제시를 합니다. 이미 지난 발표에서 많이 얘기 나왔던 것들인데 엔비디아에서는 옴니버스라는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시를 했었죠. 옴니버스에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를 영상을 들면서 예시를 많이 들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3D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앱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은 개인들한테는 이걸 무료로 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냥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3D 디자인 세계를 가상으로 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Universal Scene Description 이라고 하는 3D 세계의 HTML 연결 언어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이것저것 연결해가지고 서로 결합된 장면을 구성을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옴니버스 안에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서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주는 옴니버스는 오른쪽에 또 뭐가 하나 생겼죠. 아리스트2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만든 거를 잘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 아티스트 저 아티스트들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버리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인공지능 트랜스폼까지 적용을 하는데 이 크리에이터들이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툴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도비 포토샵
포토샵 라이트룸에서는 이 피사체 주변에 싹 사라지게 해주고, 토파즈랩 비디오 인핸스드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스케일링보다 훨씬 더 지금 보시면 장난 아니죠. 뿌연 건데 좀 더 선명하게 해줄 수가 있고, 어도비 서브턴 3D 샘플러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고품질 실사와 같은 3D 물질을 따로 생성할 수도 있죠. 마지막 노치에서는 엔비디아 맥심 포즈 추정 사용으로 단일 웹캠으로 전신 촬영을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이 엔비디아 캔버스 AI라는 주요 업데이트거든요. 이게 이전에도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림을 크리파스로 막 대충대충 그리는데 이거를 완전 그냥 뭐 사진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이 보시면은 이 딱 그림 보시면은 퀄리티 측면에서 이 4K 레졸루션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이 두 개 차이를 보십시오. 이전 거랑 이후 거랑 굉장히 차별화된 화질을 볼 수가 있죠. 대충 그래도 엄청 잘 만들어져. 이런 것들이 저작권에 대해서도 뭔가 프리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작업을 하고 새로운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엔비디아 캔버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nvidia.com/canvas-app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써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용해보세요. 뭐 쓸 일은 별로 없는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북들을 소개했어요. 4세대 맥스큐 테크놀로지, RTX 3080 타이 랩탑, RTX 3070 타이 랩탑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능 비교도 했습니다. 렌더링 타임만 비교를 했는데 사실 지포스 RTX 3080 타이는 최상급 GPU라고 보실 수가 있죠. 얘네들을 적용하면은 3D 퍼포먼스라던가 크리에이티브 앱이라던가 이 모든 곳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죠. 맥북 프로에 들어간 M1 Max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RTX 3080 타이의 렌더링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네요. 저렇게 렌더링 속도가 빠르면은 제가 아무리 편집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렌더링 때문에 속도가 늦어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There's one more thing 하면서 갑자기 RTX 3090 타이를 빡 꺼내는 거야. 와. 그냥 얘가 달성하는 스펙트만 딱 공개하고 끝냅니다. 이분이 얘기한 것은 이제 40 쉐이더 테라플롭스, 70팝 레이 트레이싱 테라플롭스, 320 텐서 테라플롭스, 그 다음에 GDDR6X의 24GB 메모리까지 1초당 24GB 대역폭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그리고 그래픽카드 중심으로 한 서비스 생태계를 얘기하고, CES 2022에서는 한 번 더 엔비디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포지션은 굉장히 독특하죠. 단순히 그래픽카드만 만드는 회사로 치부되었는데 확실히 인공지능 기술에서 앞서다 보니까 지포스 나우와 같은 기술, 그리고 엔비디아 리플렉스, DLSS 같은 기술이라던가 그걸 중심으로 한 엔비디아 하드웨어 생태계를 새롭게 꾸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AMD나 인텔에서는 아직은 할 수 없는 컨텐츠 중심의 플랫폼, 뭐 페이스북, 현재 메타죠. 메타에서 지향하는 메타버스 플랫폼과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가능한, 그리고 새로운 3D 컨텐츠를 중심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기술로 점차 가상의 세계에서 무한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앞당기고 있는데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이제 메타버스에서 가상의 여자친구와 가상의 데이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흥분되어서 엔비디아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점차 흥분할 수밖에 없는 엔비디아 인공지능 오히려 좋아 안될공학 에러였습니다.